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8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엔트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속개돼 시민 4명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이 속속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엔트리 등록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마감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회의 땅 광주의 스페인 선수단이 입성했습니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페인 선수단은 모두 23명. 사물놀이패와 함께 어우러진 스페인 선수단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루이스 스페인 선수단 단장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 선수단의 입촌으로 지금까지 선수촌에는 52개국 570명의 선수단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광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엔트리 등록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마감됐습니다. 모두 194개국에서 2,639명의 선수들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러시아 카잔 대회보다 10개국 223명의 선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직전 대회였던 부다페스트에서 7관왕에 올랐던 미국의 드레셀과 역시 5관왕에 올랐던 헝가리 수영여제 러테키, 그리고 중국의 순양도 광주 대회에 이름을 올려 활약이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서영과 배영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 임다솔 등 모두 82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북한 선수단은 아직까지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북한에 출전해 끝까지 공들일 예정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세부 계획은 개막 당일에서야 공개되지만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영감을 얻어 물이 품은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 동안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대회의 성공 개최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영대회가 개막하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내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2부제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로 대회 개폐회식이 열리는 12일과 28일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속개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시민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투 열풍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 남구청에서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등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2년 임기 임명직인 감사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불편함을 표시해도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은 물론 취임 초기부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성희롱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 성추행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권을 의결하고 이를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성추행을 벌인 일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소명이 필요하면 노조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성추행 의혹은 이뿐만 아닙니다. 광주 남구청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더러운 손이라는 제목의 글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는 공무원은 욕망이 스멀대는 더러운 손을 거두라며 성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도학숙에서는 지난 2014년 상사와 여직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최근 법원은 성범죄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김미린의 광주 여성민우회 상담사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이 임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성희롱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실시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0명 가운데 25.7%에 해당하는 78명이 입주민과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당 대우 경험은 한 달 평균 2.5회로 주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 결정에 대해 당시 계약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감사원의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최 전 구청장은 SNS 등을 통해 남구청사 이전은 정부의 우수 사례로 평가돼 공사비 7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감사원의 발표로 여론몰이 분위기가 조성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공사와의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36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은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성의 피람서원이 국내 다른 서원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주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피람서원과 안동의 도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피람서원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하서 김인우 선생을 기리기 위해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세운 서원으로 사적 24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주FC가 무패 행진 기록을 18경기로 늘리며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광주FC는 지난 주말 저녁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대0의 승리를 거두며 파죽의 5연승과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승리로 광주FC는 2017년 경남FC가 세운 K리그2 최다 무패 행진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승점을 42점으로 늘리며 2위 부산을 7점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지켰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 물놀이장이 운영됩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당 문화광장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 물놀이장에는 80m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와 미니 슬라이드, 에어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WTO 규범에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내용 다시 한번 이번에 짚어보고요. 또 일본의 최근 경제 제재 조치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 바로 이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이영주의 이 소수서원, 또 호남 유림들이 중심이 돼 건립된 장성의 피람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 서원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이항준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여자아이가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폭스테리어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요. 이 개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아이를 물어서 상처를 입힌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이웅종 교수와 함께 폭스테리어 사건으로 본 이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법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는 시간,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광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주말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처럼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모레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국을 흠뻑 적시겠는데요.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에 있다가 주말에 제주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누그러집니다. 모레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수요일부터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를 밑돌면서 주말까지 더위가 심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91%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대남대로 관광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 밀려 지내고 있고요.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도 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판결의 내용과 함께 앞으로 또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이 피해 상황 배상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오셨죠? 아니, 아닙니다. 저보다도 지금 그 일본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본 변호사님들이 고생하셨고, 또 지역에, 광주 지역에도 그 이상갑 변호사님이라든지 김정희 변호사님들이 아주 오래부터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또 함께 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지금까지의 그 성과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65년 당시에 일본과 국교를 수립할 때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군사 정권과 일본의 그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그 세력들 간의 그 어설픈 타협으로 이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가 제대로 민주화가 되고 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진상규명법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내에서 일부 피해자 지원법도 이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한국의 여러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라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도 2011년도에 있었고 또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명확히 있다는 판결이 이제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죠. 네, 참 의미 있는 판결이 바로 작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연된 정의를 늦었지만은 이제 이행하라는 우리 정의로운 판결이 이제 작년 대법원 우리 판결이었죠. 네, 작년이 대법원의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취지를 가지고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의 결과,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사람을 끌고 가서 특히나 우리 광주 지역에 양금대 할머님이 계십니다만은 이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졸업을 하는 애를 속여가지고 일본에 끌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 학교도 보내줄 수 있다. 또 많은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많은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 가지고 그 가해자인 그 일본 기업들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법적 책임이 있어서 배상하라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문명 국가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죠. 네, 이런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최근에 일본이 뭐 경제 제재 조치를 강행을 했는데 이런 보복 조치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그 뭐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본의 언론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보복 조치로서 지금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한 판결 그리고 그 인권적 측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들이 보복 조치까지 하고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것이고 또 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도둑이 재발을 저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일차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의사나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일 간의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이제 잠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많은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법부가 판단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은 65년도 한일협정에 해가지고 이분들의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일본의 판사님들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호소를 들어보니 이런 중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피해자의 청구권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라. 조금 네. 비겁합니다만은 이행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네.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를 했었으면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의 사법부 판결을 무시해서 이런 갈등을 조장해 놓고는 마치 모든 원인이 한국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일본의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가 정말로 참 열악하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네. 일본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도와준다 이런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그 내부에서도 이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 이전에 일본과 화해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유화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호사님? 저희들이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서면은 지금 강제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2013년도 7월부터 가집행이 붙었으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6년 가까이 저희들이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재판을 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도 포괄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포괄적인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제 이유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어떤 판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강제 집행 판결은 네. 일본에서 거부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고 일본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들도 우리 사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어떤 판결 이후의 어떤 처리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배상과 사과 문제, 그리고 또 이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법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근본은 이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 정부나 기업은 우리나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일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존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하라는 일본 사법부 판단이니까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지금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일찍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우리 사법부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법부 판단에 존중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 그리고 가해의 근본적 책임 있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늦었지만은 이 피해자의 인권을 늦었지만 이제 구제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피해자를 구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이런 어떤 경제 보복 조치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적반하장적인 일본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널리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심세덕인이라는 해법이 있습니다. 네. 그 정세를 잘 살피고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입지를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일본을 도와준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면은 한 줌도 안 되는 일본의 전범 세력들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데 네. 그 세력들을 포위해서 결국은 이 제압을 하면은 한일 간의 평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봉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조선시대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선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 바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결정이 다시 말하면 등재가 됐습니다. 최초 서원인 소수서원 또 우리 지역의 장성 피람서원도 포함이 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한국 서원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한 의미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이양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서원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갖고 있는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한국적인 전통이 인류 전체가 보존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지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손꼽아야겠습니다. 네. 흔히 저희들이 지역과 세계를 대비시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네. 실제로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화 전통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9곳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이 인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수님도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또 활동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서원 9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생각이 많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쁘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공이 한국 유학이다 보니까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인류의 문화사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바람직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지적 상황이 전통유학, 특히 성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비판적인 선호가 강하게 대립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시점에서 전통문화로서의 유교문화의 가치와 가능성 등을 아마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원 성리학적인 어떤 학문의 어떤 근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원이 갖고 있는 의미, 서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강한 영향권 아래 성립되었는데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세 종류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학과 재향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기능이 크게 있고요. 네. 방학은 주로 해당 지역 유생들의 교육을 뜻하기 때문에 방당 역할을 하는 곳하고 저희들이 흔히 동제 서제라고 부르는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을 머물게 하는 일종의 기숙사 역할을 하는 두 곳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향은 세상을 떠난 선대 유학자들을 기념하고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세 개의 공간이 대개의 경우 전학 후묘라고 해서 강학 공간이 앞에 있고 재향 공간이 뒤에 배치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서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또 선배들의 어떤 그 위협과 이런 업적들을 또 기리고 그분들 또 제사 지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조선 말기 흥성대원군의 이 서원철배 굉장히 또 역사책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도 그러는데 그 당시로 굉장히 퇴출된 서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되고 세도 정치가 횡행하면서 서원들이 난립하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원을 철폐를 했습니다. 네. 대개 1868년에는 전국에서 사액서원, 즉 왕이 직접 편액을 내리고 동시에 토지하고 노비를 하사한 되게 유서 깊은 곳인데요. 네. 이곳을 제외하고는 약 1000여 곳 정도의 서원의 문을 닫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1871년에 사액서원에 대해서도 한 서원에서 한 분의 선현만을 제양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전국에서 47곳을 제외한 600여 곳의 서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정읍의 무성서원이 보존이 됐고요. 그리고 충렬서원이라고 해서 의병장이었던 재봉 고경명 선생을 모신 광주의 포충사 역시
이 47곳 가운데 하나로 보존이 됐었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이 서원이 1000여 개가 있을 정도였다니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심이었고 당쟁의 중심이기도 했겠네요. 네네. 네, 이번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이 9곳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들이 갖고 있는 뭐 특징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9곳은 대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서원, 네. 그리고 뭐 가장 저명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안동의 토산서원을 비롯해서 남계서원, 복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그리고 충청도 논산의 도남서원 등인데요. 네. 이 가운데 2곳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네네. 앞에서 말했던 피람서원하고 무성서원이 그곳인데요. 네. 현재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안에는 유학자들의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문묘 배양자 18분을 모신 문묘가 있습니다. 네. 무성서원은 이 18명의 문묘 배양자 가운데 최초의 배양자였던 통일신라 시대 보은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람서원은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시 문묘 배양자이고 특히 16세기 호남 살인문화의 꽃을 피우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셨던 대문호였던 하석 김인우 선생을 배양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특히 피람서원은 건축학적으로 일반적인 서원들이 비탈진 산기슭에 조성되는 것과 비교해서 네. 평탄한 평지에 조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건축학적으로도 뭐 또 특징이 있는 서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번에 유네스코가 이렇게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 그 이유 어떤 가치를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문화적인 보편성하고 독창성이 함께 구현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것하고 얽힐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역사적으로 원형이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유학은 동북아 한자 문명권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만 그리고 서원은 역시 그 문화의 광범위한 보편성을 대변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동북아 문명권이 근대화를 거치는 와중에 이러한 유교 문화의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문화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등재의 가치는 이러한 문화 원형을 유지 보존한 그동안의 아마 한국의 유교문화 전통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유교문화 전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서원을 인정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재 한 번 또 등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적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확정될 때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나름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정의 주체가 되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기관의 성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인류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입니다. 즉 인류문화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결정이 신중해야 하고 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미 한국의 서원은 2011년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때 이미 뭐 언젠가는 정식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셈이죠. 다만 그 사이에 2015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특정 서원들의 뭐 대표성이 문제가 돼서 반려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것을 계기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작년 1월에 신청을 한 게 1년 반의 심사기한을 거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등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제가 제일 있을까요? 먼저 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에 이제 걸맞는 보존 방안을 구축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근거해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나친 과대평가나 섣부른 관광자원화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세계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의 후대를 위해서 보존 전수돼야 할 역사문화적인 가치에 중점이 찍혀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적으로 관심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관심의 증대가
이 서원들의 역사성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원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계속 보존해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보존의 어떤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등재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우리 문화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지 보존해온 역사를 고려해 보면 현재 우리라고 해서 이것을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가 힘들고요. 네네. 문제는 우리 현재 역사와 문화의 상태가 이제 서원들을 자칫하면 과거의 유산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또 살아있는 문화 전통으로서의 갱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점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살아있는 문화 전통으로서 새롭게 바꿔내야 된다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또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탄전을 비롯해서 아마 14곳 정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부분에.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의 문화전통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들이 등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예상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나 각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들은 특히 이런 사례를 만나면 흔히 관광으로 연결을 시켜서 방문객 숫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수치화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네네.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소수서원은 1543년에 세워져서 2019년이 되어서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대략 500년의 역사성 이 유산을 현재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유관기관들이 앞으로 500년 뒤라는 역사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이항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집에서 키우던 개가 3살 여자아이를 공격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문제의 개는 과거에도 비슷한 또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퍽스테리어 사건을 통해서 이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낼지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교 이영종 교수입니다. 이번에 용인에서 있었던 폭스테리어 이 개물림 사건 경위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또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개물림 사고로 3살 되기 여자아이가 공격에 의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쏟아질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견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려인들이 개를 어떻게 리드하고 컨트롤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개의 견종의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관리자들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이 아이를 문 이 폭스테리어라는 개는 어떤 종류의 개입니까? 이 폭스테리어 견종은 영국이 원산지이고요. 여우 사냥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민첩성이 뛰어나고 영리하고 사이즈가 요즘 많이들 알려져 있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뭐 최고 40cm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최고가 40cm인 반려견으로 영국에서 많이 키워지는 견종입니다. 네. 많은 운동량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냥개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지만 네.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온순한 특징들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냥개로 이야기하면 견종은 훈련성이 뛰어나고 말도 잘 듣다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냥개이기 때문에 공격성은 있지만 주인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 개 주인이 어떤 식으로 이 폭스테리어를 기르고 또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성향이 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스테리어 이번에 사고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개물림 사고가 우리 사회에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네네. 있다고 보세요? 네, 우리나라가 유난히 개물림 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또 인구에 비해서 개를 키우는 반려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려 문화가 늘어나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준비 없이 이제 반려견을 입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개를 올바르게 키워야 할까? 견주님들의 인식 부재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선택했을 때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확고하게 지녔으면 이런 문제들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귀엽다고 개를 키우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키우는 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반려견과의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반려견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견종마다 네, 말씀하세요. 특징들이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네. 보통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우리 개는 괜찮다, 우리 이 품종은 사람 잘 물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보다는 견종의 특징, 나의 환경, 그다음 개를 길러주면서 어떻게 개를 케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먼저 반려자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네. 처음 접했을 때의 각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를 키우는 분들, 그다음에 또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개나 또 주인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개가 이렇게 사나운 반응을 할 때 개 주인이 쉽게 하는 말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들은 어떤 행동에 어떻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 개들은 처음에 유순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공포의 대상물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얘들은 이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반려자 여러분들께서는 개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주의 깊게 관찰도 해주시고 특히 산책을 나가거나 했을 때 개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 보통 이제 주시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흥분을 하거나 그다음에 개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럴 때보다 더 반려자분이 좀 더 냉정하게 개를 케어하고 리드를 해야지만 이런 안전사고에서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보다도 특히 외국 먼저 이런 반려견 문화가 이제 그 도입되고 시작됐던 외국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키우는 이 반려견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외국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 사례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려문화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교육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교육 시스템은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퍼피 트레이라든지 성장했을 때 개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테스트 과정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반려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보호자가 되기 위한 보호자 교육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을 정립화를 시켜주고 반려견을 입양해서 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폭스테리어 사고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일으킨 개의 안락사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해답이 안락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듯이 단순 사고나 아니면 공격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락사 여부를 결정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개의 공격성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시고요. 많은 전문가가 함께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안락사를 결정짓는 것이 우선적이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모든 개가 안락사를 처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개물림 사고 이제는 우리들이 좀 체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에 먼저 개를 키우고 그런 문화가 형성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이제 교육도 안착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 주인들이 지녀야 될 자세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지금 이 방송 속에서도 이제 많은 다양한 반려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나오고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분이 나와서 개를 교육을 어떻게 해라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들의 성향, 그다음에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산책 나갔을 때 요즘 니드줄에 대해서 강조를 또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예,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 니드줄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 짧게 잡고 니드를 하는 것은 그마치 안전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크거든요. 네. 보통 밖에 나가서 이제 긴 줄을 써서 개들이 짖어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향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격성이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호자님이 어떻게 개를 대처를 하고 케어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보다 더 정확하게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반려문화 숫자들이 네네. 등록된 개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시켜주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진보정당 사회단체 또 정당들이 허석 순천시장에게 무자격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용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날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들은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채용된 것이 밝혀졌다면서 부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임된 자원봉사센터장은 당연히 사퇴하거나 시장이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순천시는 각종 정무직에 선거 후 전리품처럼 자질과 자격 검증 없이 밀실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 그 발언에 기대가 매우 컸었지만 지역 정치 현장은 여전히 초착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의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부당 채용에 관한 감사 결과가 그 하나의 증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순천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지난해 출범 당시 인수위원 잡음과
순천시의원 재임 시 카드깡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순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여러 뒤대기가 무성했고 순천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가 법적 절차 위반으로 낙마했는가 하면 시장 본인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할 때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장 어떤 점에서 무자격자인지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된 과정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8월 1일 단독 응시한 전 순천시 의원 A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습니다. 네. 당시 채용 담당 공무원 B씨는 응시자 A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던 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 B씨는 응시자 A씨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다는 내용으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 서류 심사 결과를 기한해서 담당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며 네. 담당 C팀장의 정결 처리로 A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B씨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서류심사에 부당하게 합격하게 한 후 면접심사를 통과해서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즉 A씨가 과거 일했던 자원봉사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고 순천시에 등록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감사원은 또 C팀장도 B씨와 마찬가지로 상급 과장이나 국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B씨가 올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서류 심사 결과를 정결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잘못된 상황을 알고도 그대로 통과를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공무원 B씨와 C팀장은 자격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서류심사 발표일 전까지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센터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 판단이 잘못됐을 뿐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순천시도 시 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최종 채용이 확정된 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서 B씨와 C팀장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지적해서 순천시의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도 센터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서 채용 취소 방안 마련을 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네, 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요건이 안 된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채용 업무 과정 중 관련 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담당 공무원 2명을 불문 경고선에서 징계 처분했습니다. 네. 그러나 불문 경고는 공무원 인사 규정상 징계가 아니어서 제19 감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는 어떻게 된 거죠? 됐나요? 예, 순천시는 센터장의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공고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해고 등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종합해 볼 때 시에서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례나 법률적 해석,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처분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후속 조치 등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순천시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시민단체가 그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AB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법률적 규정이 있고 그러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요즘 피싱 참 교묘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돼서 돈을 보관해준다니까. 내가 보내 안 보내? 팀장님도 참 오래된 걸로 속으셨네. 저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니까. 에이, 차장님 그것도 무시할 수 있죠. 저는 가족이 문자를 보내서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라니까 대신 송금한 거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천.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생을 건 1세대 페미니스트 이희호. 1952년 가정법률상담소의 모태가 되는 여성문제연구회를 설립. 성차별 없이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법 개정의 불씨가 되다. 4명의 여성 장관과 4명의 여성 대사를 임명한 국민의 정부.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Breath on your skin, never right. 2018년 한국을 뒤흔든 여성들의 분노, 미투 운동. 95세의 페미니스트가 동시대 여성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나 혼자 내고 그건 못해요.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광주 MBC 연중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